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어제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했는데 아직도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금요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 서비스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네.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명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연일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는 긴 소매 차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날씨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8시가 조금 지난 현재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15도로 서늘하니까요. 나오실 때 보다 두꺼운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굿모닝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무엇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단풍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바로 어제 설악산에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이번 단풍은 작년보다 5일 늦게 물든 건데요. 내륙에서는 오대산이 10월 1일, 지리산은 10월 13일, 북한산과 한라산은 10월 15일쯤에 첫 단풍이 시작되겠고요. 약 2주 뒤인 10월 중순엔 단풍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알록달록 짙어지는 단풍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서늘한 아침과 달리 한낮에 서울 기온 23도까지 오르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에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서울, 전주 23도, 청주, 안동, 울산 22도, 강릉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매우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 태풍 짜미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향해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지나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의 출발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한층 더 싸늘해지면서 무르익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중 마음 놓고 야외 활동할 수 있는 날씨가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틈틈이 산책 시간 가지셔서 깊어지는 가을 내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특별한 연예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묘성, 유수경 연예 전문 기자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류 스타인 이분 얼마 전 추석 때 SNS를 통해서 중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소식을 전해서 한중 양국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SNS 하나로 이렇게 양국을 들썩이게 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 쉽지 않아요. 싶은데요. 바로 배우 추자현 씨 이야기입니다.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과 사진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베이징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여전히 친절하시네요. 중추절 잘 보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뭔가 청초한 듯한 사진도 올렸는데 그간 건강 이상설도 있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맞아요.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알렸겠죠? 네, 근데 베이징 뭐 이렇게. 네, 근데 출산 후에는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네. 퍼지면서 걱정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출산 후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거를 저희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소속사에 문의를 했는데 출산 후에 경련이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매체에서 뭐 의식불명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사실 의식불명은 루머였죠. 그런 소문이 이제 연예계에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이 아니었고 이제 출산 후에 뭐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때 어떤 뭐 분비물 같은 게 폐로 흘러 들어가면서 네네. 그때 중환자실에 잠깐 있었던 건 맞으나 예. 빠르게 회복을 해서 퇴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네네. 뭐 그만큼 팬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루머도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자연, 우효광 씨 이제 한중 커플로서 한중 양국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아주 부러운 부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죠.
네, 이제 두 분 아들이 네.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두 분 그렇죠. 비주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예쁠 것 같은데 아직 얼굴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출산 후에 그 우효광 씨가 SNS에다가 뭐 아기의 발과 발도장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올리면서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러고 글을 올려서 행복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죠? 자, 이번 추석 예능 프로그램에도 우효광 씨가 출연해서 아들 자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프로그램 속에 중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우효광 씨가 나도 아내와 아이가 많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살짝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어요. 이 가족들을 보면서 아들이 나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알아보기엔 이유가 너무 어린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아쉬움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아들이 처음 이렇게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예. 우효광 씨가 촬영이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아들 곁을 잘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많이 보지 못해서 아직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다라고 좀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예. 또 아들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많이 먹는다라고 아유, 이야기를 하면서 튼튼하겠네. 왜 아들을 바다라고 하는데 뚱뚱한 바다라고 또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을 두고 중국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이 두 분의 아이가 국적이 한국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의 어떤 뭐 1인 미디어 콘텐츠 상에서 약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추자연 씨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며느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국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누렸는데 그런데 왜 이 추자연 씨가 제2의 고향이라고 중국 사랑을 드러내면서도 그 아이는 국적을 한국으로 하느냐 그게 조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에서 나왔는데 엄마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국적이 뭐가 중요해요. 네, 그렇죠. 이제 이중국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아유,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사랑을 가지고 좀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일부에서 듭니다. 그런 네. 거니까 뭐 다 그러니까요. 모두의 네.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새롭게 선보인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예능에서는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궁금해했던 한 스타분이 출연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네, 데뷔 네. 후에 정말 신비주의로 맞아요.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이분인데요. 바로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가 이제 추석 예능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 추석 예능 출연자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녀와 남편을 공개를 하고 엄마 이영애로서의 그 모습을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영애 씨 하면 뭐 많이 나오는 말이 산소 같은 여자.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아한 미모. 남성들의 가슴을 많이 설레게 했던 그런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산소 같은 여자를 카피를 떠올릴 정도로 네. 굉장히 광고 모델로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맨 산소를 처음에. 본 적은 없잖아요. 산소 모양을 이영애 씨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산소 하면 이영애가 그러니까, 돼버렸는데 예. 사실 이영애 씨의 첫 번째 광고 데뷔작이 예. 산소 같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 그래요? 전에 초콜릿 광고가 데뷔작이었어요. 미더커 씨와 함께했던 이 초콜릿 광고였거든요. 근데 이 광고를 보고 광고 현장 관계자가 이 친구 뜨겠다 해서 오. 그 다음에 화장품 CF에 데뷔를 하게 된 그래서 정말 이력 스타덤에 올랐던 네. 일화가 있는데요. 혹시 저것도 산소 초콜릿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이도카 씨와 함께 광고를 찍으면서 또 주목을 받다가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광고라고 해도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외모, 교회적인 그러네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 네. 뭔가 남달랐어요. 데뷔 때부터요.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영애 씨가 CF를 찍을 때 한 가지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철칙이요? 뭘까요? 네. 예. 1년에 한 편만 찍는다. 1년에 한 편만 찍는다. 네. 그래야 이제 그럴싸한데요? 몸값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오.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그 전략을 가지고 네. 본인의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영애 씨가 듣고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영애 씨는요, 네. 자신이 사용을 했거나 사용을 해봐서 좋았던 좋은 제품들만 광고 모델로 한다라는 철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하네요. 야. 네, 네. 그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신용카드 광고 모델을 했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괜찮았겠죠. 그랬는데 네.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신용 대란이 일어나면서 예. 젊은 친구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신용카드 광고 모델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애 씨는 현금만 썼던 분이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중하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예, 예. 본인이 뭔가를 하거나 직접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네. 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실 뭐 광고주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이용희 씨를 믿고 또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생각해봐요. 거잖아요. 예, 최정 씨가 A사 화장품 모델을 했는데 네. 정작 이렇게 쓰는 걸 봤더니 B사 걸 쓰고 있어. 아, 그럼 약간 신용이 거짓 떨어지죠. 신뢰가 예, 떨어지죠. 광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아마 맞아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그리고 철학도 확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영애 씨는 CF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에서도 워낙 많은 활약을 했죠. 네,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사랑과 결혼, 불꽃, 서궁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그 대장금의 아유. 장금이 역할을 하면서 예. 그 아시아의 한류 스타로 발돋움을 했잖아요. 이게 특히 언제적 드라마예요? 근데 지금 뭐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도 방영돼가지고 네, 아직도 완전, 장금이로 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이 드라마 같은 경우 뭐 시청률 55%를 어휴. 찍을 정도로 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예. 이때 이제 이영애 씨가 드라마로 활약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는데 예. 2000년에 개봉을 했던 그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군인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여리여리한 저 외모와 다르게 군인으로 나오면서 그때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군복도 잘 어울리는지요. 그렇죠. 네. 예.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영애 씨의 어떤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 녹아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는데 뭐 봄날은 간다, 네. 선물 이런 영화들에서 예. 또 굉장히 호연을 펼치면서 네, 좀 네. 관객들한테 인상적인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참 그런 단아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영희 씨 하면 또 친절한 금자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대사 한번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대사였죠.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이 영혼을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 그 이영애 씨 같은 예. 경우는 굉장히 선한 외모를 가졌잖아요. 근데 예. 그 선한 외모와 다르게 이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아주 독한 캐릭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어떻게 너나 보면 잘하세요. 이영애 씨의 굉장히 그 나긋나긋하면서도 뭔가 내면에 있는 강인함 이런 거를 잘 보여주려고 한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좀 영리하게 연출을 한 것 같고 예, 예. 이 이영애 씨가 이 영화로 이제 스페인 시체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세계적으로 또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영애 씨의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뭐 칸도 좀 가고 싶고 네. 뭐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게요. 활발한 영화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활동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2009년에 네. 충격적인 소식을 깜짝 놀랐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이 바로 이영애 씨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결혼 발표가 굉장히 지금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결혼 발표가 나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신기한 네. 게요. 이영애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서 아.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이영애 씨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결혼했다. 결혼할 예정도 아니고 결혼했다. 이미.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신랑에 대해서도 알려진 부분이 미국 교포로서 미국 일리노이 공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계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상세한 신상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미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당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수사대가 막 찾고 뭐 맞아요. 난리가 났던 걸로 심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베일에 쌓였던 남편이 이번 추석 때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그 모습이 드러난 셈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 추석 예능에서 그 쌍둥이 남매의 일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네. 과정에서 그 이영애 씨 남편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어요. 남편이 안 올 수가 없죠. 애들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이 이 아이들이랑 굉장히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이 방송 때문에
포털 사이트 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면서 아주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남편은 뭐 정확한 재산을 저희가 뭐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상당한 재력가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뭐 현재 한 방위산업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직함만 가지고도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충 감이 오네요. 네,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네. 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나이 차이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에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근데 두 사람을 직접 보면요. 별로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남편분이 엄청 동안이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관리도 엄청 잘했고요. 예. 그래서 뭐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91년이었습니다. 네네. 이영애 씨가 21살 때였는데요. 이영애 씨의 남편의 친구가 이 광고 기획자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만나게 됐고 네. 처음에 이영애 씨와 이영애 씨의 남편은 뭐 남녀 사이의 호감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21살인데 네. 그때 40살이었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선후배 관계, 예. 그냥 업계에서 만나는 지인 정도로 알고 예. 있었는데 네.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이제 친분을 쌓으면서 호감이 생기게 됐고 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네. 말씀하신 거대로 2011년에 이란선 쌍둥이 예. 아이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지금 뭐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사실 그 이 방송에서 이제 이분들의 모습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죠? 본인들이.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여배우니까 일상생활도 화려하지 않을까? 특별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굉장히 소소한 모습에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냥 여느 엄마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이영애 씨가 보여줬었어요. 네. 양평 문호리에 집이 있는데 이제 집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집에서 근처에서 산책도 하고 또 채소를 직접 수확을 해서 송편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삶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영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모르 파티. 어머, 노래를 소소하다. 좋아하네요. 그렇죠? 아니, 연상이 되는데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아까 막 풀이어서 막 이렇게 혼자 뛰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정말 흥이 폭발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줬어요. 노래도 따라 그래요? 부르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영희 씨도 우리랑 똑같구나. 네. 여배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화려하거나 신비주의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죠. 예. 자, 앞으로는 이런 좀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팬으로서 가져봅니다. 다음 네. 소식 넘어가 볼게요. 트롯 가수 장윤정 씨가 남몰래 이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 깜짝 놀라겠다고 하는데 뭐죠? 네,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장윤정 씨의 후배의 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병원비를 대신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후배 가수 박서진 씨가 방송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잊을 수 없는 은인이다라면서 장윤정 씨를 소개했고 네네. 방송 중에 장윤정 씨를 만나게 됐는데 자신의 집안 사정이 어렵고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네네. 장윤정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박서진 씨는 그냥 방송이니까 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치료비를 입금해줬다는 겁니다. 예. 예. 그 최근에 방송에서 뵌 적이 있는데 부끄럽고 쑥스러운 마음에 선뜻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리 아끼는 후배라고 해도 이 거액의 치료비를 선뜻 건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장윤정 씨도 이 일로 그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장윤정 씨도 그 어머나로 데뷔하기 전에 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고 그때 정말 누가 와서 10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이 후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내가 꼭 도와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방송 작가분에게 그 연락처를 물어봐서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이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보태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김묘성 기자가 네. 만났을 때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장윤정 씨는 박서진 씨를 최근 봤을 때 알아봤나요?
네, 그 박서진 씨가 데뷔하기 전에 이름이 원래 박효빈 씨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주쳤을 때는 이름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아, 네, 서진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장윤정 씨가 봤을 때 이상하다. 얼굴이 비슷한데 이름이 다르네. 내가 착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이제 조금 궁금은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 이 박서진 씨가 박효빈 씨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네, 그때도 이제 장윤정 씨가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뭐 힘들었던 기억을 네. 떠올리고 싶지 않았나 보다 이러면서 네.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다 풀려서 예. 이 후배를 응원한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새기는데 네. 이게 해준 사람은 그걸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장윤정 씨도 박서진 씨만 드러나서 그렇지 또 다른 선행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팬클럽 회원들한테도 어떤 선행을 했다면서요? 팬클럽 회원 중에서 커플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네? 했었대요. 와. 그런데 진짜 팬클럽 회원 중에서 커플이 탄생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팬들도 엄청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네. 또 이것 말고도 선행이 참 많습니다. 네네네. 한 채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송에서 장윤정 씨가 진행을 맡았는데 엄마 혼자서 다둥이를 어렵게 키우는 모습을 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와 무려 5천만 원을 보태준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이건 진짜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 네, 그리고 또 현숙 씨도 이것을 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현숙 씨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제 목욕 차량 기부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그 네.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동 목욕 차량을 기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벌써 15년째입니다. 아하. 그래서 올해는 강원도 인제군이랑 횡성군을 찾아서 기부를 했고요. 네네. 이 현숙 씨가 그동안 차량을 16대를 지원을 했는데 대당 4,5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7억 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쓰신 겁니다. 네. 효녀 가수로 워낙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어머니도 네. 오랫동안 모셨고. 네. 자, 이렇게 본인들을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역시 모범스러운 연예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네. 한국에는요, 오늘 시작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행사가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형마트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인파가 앞다투어 뛰어들어갑니다. 상품은 순식간에 동인합니다.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흔한 풍경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하루 앞둔 명동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행사 참여 업체는 지난해 446곳에서 올해 231개사로 줄었고 행사 예산도 34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의 60% 수준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걸 세일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기간 아니라도 늘 세일이 진행이 되는 곳들이 많으니까.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가계 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 비율을 뜻하는 평균 소비 성향은 지난해 78.9%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 100원이 있는데도 78원밖에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용시장이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분명한 믿음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명절 증후군을 아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을 가르칠 수
허리 운동은 못합니다. 강재현 가정의학과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표정이 별로. 그리고 방금 전에 답을 하시는데 한 0.5초 정도 망설임. 약간 망설이고 네. 답을 하시네요. 네. 목소리도 크지 않고. 네, 네. 명절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졸리고 그죠?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이 쉬는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명절 연휴 때 다들 놀 때 병원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당직표에 당직이 붙으면 싫어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하는 좋아하죠.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요, 예. 아나운서들 사이에서 네. 명절에 근무를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제가- 결혼한 여자 아나운서들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경우에. 남자보다도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예. 야, 이거 명절 당직은 수당을 2배 줄 게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한다는 예. 거죠.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담되는 게 명절이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명절 때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손목, 손목. 그죠? 네, 또 허리, 네. 그 다음에 또 무릎. 그런 데가 아픕니다. 이제 허리가 아픈 것은 구부려서 상을 차리고 날르고 또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허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허리가 1이네요, 통증이. 일이에요. 예. 그리고 2위도 보면 어깨죠. 어깨도 들고 나를 때, 또 설거지할 때, 음식 조리할 때 다 어깨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 용어 중에 뭐 어디 부딪혀서 골절이 되는 거 말고 네. 과사용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어떤 근육이나 관절이든 평소보다 갑자기 많이 쓰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소에도 살림도 하고 밥도 해 먹고 하죠. 네, 하지만 명절 때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아마 5배, 10배는 일을 할 거예요. 허리 통증을 일을 하더라도 덜 생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여러분 상 같은 거를 들 때 어떻게 드세요? 급하니까 허리를 굽혔죠. 예. 그러지 마시고 마치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할 때 보면 역도 경기 있죠. 네네네. 역도 경기 할 때 무거운 걸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쉬죠, 중간에. 쉬고 그 전에 앞으로 숙이지 않습니다. 보면 맞아. 앉아서 들고 이렇게 꺾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뭘 들 때도 일단 쪼그리고 앉아서 잡고 위로 일어서는 거예요. 예. 되게 허리를 굽혀서 들게 되면 허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깨 통증인데 사실 예를 들어 뭐 만두를 빚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팔을 다듬는다든지 이럴 때 또 전을 붙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되게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신문지 깔고 거기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조리대를 옮겨서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데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쪼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깨도 고생을 덜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저만 해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방바닥에 양반다리보다는 의자가 편하거든요. 네. 그죠? 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일을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로 좀 바꿔서 일을 하면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허리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저는 디스크 있어요 또는 디스키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환자의 90% 이상은 요부염좌라는 겁니다. 요부염좌. 이거 뭐냐면 허리의 디스크나 뼈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를 받치고 있는 근육의 문제. 그러니까 등 쪽. 그래서 되게 어느 부위가 아프냐면 이 꼬리뼈 약간 위에 등 쪽이 무지근하게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아프고 조금 다니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네. 또 앉아있다 일어나려면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거기를 엄청 세게 이렇게 세게 엄청 때리고 여기가 아프니까. 때리기도 하고 예. 또 뭐 매일 파스를 붙이는 분도 있고 맞아요. 뭐 네. 지압을 받거나 침을 맞거나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보통 저희가 근육에 염증이 있을 때는 첫 2, 3일은 냉찜질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냉찜질. 예.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며칠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아픈 거는 막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염증이에요. 그래서 좀 염증을 식혀야 된다. 맞아요. 보통은 뭐 사우나를 많이 가거나 그렇죠. 하는데 그게 사우나도 아니라 도움이 되는데 더 좋은 건 냉찜. 냉찜질을 먼저. 집에 물론 차게 냉장고에 물수건을 넣어놨다 하는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종이컵 있죠. 네. 종이컵 같은 거에다가 물을 채워요. 네. 그다음 냉동실에 넣어놔요. 네. 그게 딱 꺼냅니다. 얼려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짝 녹으면서 마치 그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얼음이 돼버립니다. 컵이 아래가 좁기 때문에 예. 녹으면 조금씩 빠져나와요. 이거를 이제 물찜질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나에 너무 오래 있지만 않으면 혈액 순환을 하고 근육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대개는 이때 좋아지는데 네. 고생 많이 한 분은 계속 아파요. 그때부터는 이제 뜨거운 찜질, 그다음에 조금 뜨거운 사우나나 탕에서 혈액을 순환을 해가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온찜질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네. 아니네요. 1단계는 냉찜질. 예, 초기에는 네. 냉찜질 그리고 2, 3일이 지나면 지나서 온찜질입니다. 온찜질로.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아픈 건 어떻게 하느냐? 허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2, 3일은 허리를 쉬어줘야 되니까 누워있는 자세로 허리를 쉬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데 3일이 넘었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염증이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다리에 골절이 생겨서 네. 몇 달을 부목을 하고서 있다가 나중에 푸르잖아요. 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뼈가 가늘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뼈가 아니라 근육이 그쪽만 빠져서 예. 양쪽 다리의 굵기가 달라져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수술을 잘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양쪽이 힘이 다르니까 걷는 게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한쪽 관절에 힘이 더 가요. 나도 모르게 힘이 더 가는 쪽을 힘을 더 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허리가 아파서 며칠 쉬는 건 도움이 되는데 허리 아프다고 한 달을 누워 있는다 또는 2주를 누워 있는다. 그럼 허리가 더 약해지겠네요. 맞아요.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요통이 만성화된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3일 쉬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보통 걸음에 걷기는 하는 게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손목 통증인데요. 네네. 손목이 아프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저릿저릿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정겨운 것처럼. 맞아요. 예. 그래서 낮에보다 특히 조용한 밤에 잘 때 저리고 아파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일시적인 통증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신경이 늘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뭐냐면 이 손목의 안쪽이 뼈가 터널처럼 삥 둘러서 있는데 그 안에 또 혈관도 지나가고요. 정중신경이라고 손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근데 말 그대로 터널이라서 이 안에는 좁은데 굉장히 많은 신경, 인대 이런 게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을 많이 써서 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에가 어떻게 되죠? 부어서 좁아지죠. 그럼 더 좁아지면 예. 어디를 누르느냐? 바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을 누르면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감각이요. 이 엄지, 바닥 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의 이쪽 편, 절반. 여기까지가 저릿저릿하거나 남의 손 같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런 느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번에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요만큼이 저리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는 진단이 굉장히 명확한 게요. 네. 평소에도 손이 저린 분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이게 말초 신경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끝이 저려요. 그리고 5개가 다 저리고요. 어떤 분들은 발끝도 시립니다.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확히 요만큼만 저려요.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 저희는 진단에 헷갈리질 않는 게 환자분들은 되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요만큼 저려요 하면은 이분은 이게 꾀병이 아니라 진짜 여기 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쉬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다. 어떨 땐 저렸다, 어떨 땐 아니다 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제가 여기가 좁아졌다 그랬죠? 예.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고 있으면 눌려 있는 신경을 자극을 주면 증상이 유발됩니다. 아, 그러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예.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앞으로 내밀고요.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네. 여기를 여기 네. 톡톡 쳐보십시오. 톡톡톡. 톡.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위가 저리거나 남의 감각 같거나 이러면은 터널 아마도 증후군이요? 터널 증후군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자, 여러분 양팔을 들어서 네. 이렇게 굽혀 보십시오. 이 자세가 뭐냐면 이 좁아져 있는 터널을 더 좁히는 자세예요. 30초에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놨을 때 증상이 유발된다. 아, 손바닥이 아파. 그러면 저리고 아프면은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전기 노래 하듯이 네. 그 왜 침 발라가지고 하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찌릿한 건 왜 그런 거죠? 그건 괜찮은 거고. 어느 부위가 찌릿하세요? 전체적으로 찌릿한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예. 그러면 신경이 어디가 잠깐 눌렸을 뿐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일 그렇게 많이 안 하셨죠? 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먹기만 했을 뿐인데 이걸 너무 많이 예. 먹었나?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미리 예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명절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이게 자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그 살림을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분입니다. 집에 세탁기가 있지만 네. 세탁기는 깨끗하게 안 빨려 하고 손빨래. 다 손빨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향이 좀 그런 진짜 분들이 있어요. 꽤 많고 네. 그다음에 또 식기세척기가 있어도 네. 내 손으로 닦아야지 안심하는 분들. 기계를 못 믿는 거죠. 예, 식기세척기로 하면 아무래도 왠지- 얼룩이 남는다는 거죠. 왠지 지저분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그런 분들한테 손목 지키시려면 조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조금 지저분하게 사세요. 아. 100%는 안 돼도 그냥 90%라도 기계에 맡기고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예. 그래야 몸이 안 아픕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걸레를 짜는 동작, 네. 그다음에 걸레질을 하는 동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거지를 하는 동작이 손목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내에게 이 시간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발로 하는 게 이게 좋은 손목을 거였네. 아끼기 위해서.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보다 발로 하시는 남편이 낫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네, 분들은 네, 어떤가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죠. 저는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아. 예전에 한번 그 운전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수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발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예.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발목이 너무 아프고요. 예. 무릎 이쪽 오른쪽 맞아요. 다리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구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항상 브레이크랑 엑셀을 번갈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주고 긴장하고 구부린 상태로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발목이나 특히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피곤하긴 하지만 사고 나면 안 되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북목이 됩니다. 어깨도 더 앞으로 숙이게 돼요. 조심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 네. 그래서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자세를 잡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있으니까 어깨에 근육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편하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편하냐. 당연히 이게 이렇게 편하죠. 들고 있는 게 편하죠. 그죠? 예. 근데 이거 제 주먹보다 몇 배 되는 게 우리 머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운전을 4시간을 해요. 예. 이렇게 하고 해요. 어느 게 목에 부담이 가겠나? 두 번째. 두 두 번째죠.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고 목 근육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을 잡아주는 양 어깨, 목 옆쪽까지 근육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운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정면을 보고 약간 오히려 90도에서 약간 꺾인 뒤로, 100도 정도. 뒤쪽으로 오히려. 예, 약간 그렇죠. 예. 너무 제끼면 또 시야가 안 나오니까 예, 예. 한 100도 정도로 좌석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등 뒤쪽, 엉덩이 약간 위쪽에 예. 쿠션 같은 거 하나 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세가 잡히고요. 그러니까 네. 운전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네.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여유롭게. 예. 예, 예. 하고 정면을 똑바로 보고 몸이 수직이 되거나 약간 뒤로 가는 느낌.
근데 우리는 앞으로 간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아프신 거는 이거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꼭 한 2시간 이내에는 휴게소에서 좀 쉬고 스트레칭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사실 차 문을 닫아놓고 이제 매연 때문에 네네.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또 앞차 매연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정체에 있을 때는 그 순환 모드로 갑니다. 맞아요. 안 하고 네. 안으로 안에서 못 순환하도록 들어오게. 밖에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면 예. 어떻게 되느냐? 밖에 공기는 안 들어오는데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산소 농도는 낮아지게 돼서 더 피로감, 졸음이 많이 오게 될 수. 이번에는 근골격계 문제가 아니라 네.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제 환자들 보다 보면 어떤 분은 체중 때문에 다니고 네. 어떤 분들은 당뇨병, 또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병. 뭐 지방간, 예. 예. 그런 병으로 다니는데요. 요때가 제일 힘듭니다. 다 나빠져서 와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절 음식들이 어떤가요? 되게 고칼로리잖아요. 고칼로리고 맞아요. 지지고 기름지고 볶고 튀기고. 튀기고 이런 게 많고요. 또 넉넉히 먹는 시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또 술 한잔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늦게까지 드시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기존에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잘 조절되던 분들이 수치가 갑자기 확 뛰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명절 음식이 문제가 많다고 명절이 몇 번이나 있다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그건 딱 억울하잖아요. 2번인데. 1년에 2번인데. 예. 그죠? 또 정이 그래서 없게 느껴질 수도 정도 있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어떤 분은 그래. 아, 이것도 사는 재미인데. 그렇죠. 나는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예. 당뇨 있는데 응? 저 전 하나 못 먹고 그죠? 떡국 하나 못 먹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렇습니다. 아, 드셔도 좋다. 네. 다만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전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예를 들어 전은 한두 개 좋아하면 맛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채소하고 몸에 좋은 것하고 고기랑 닭이랑 끼어있는 산적 같은 거 있죠. 예. 이제 그런 걸 드시게 되면 문제 없는 명절 음식이 됩니다. 아, 좀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죠. 먹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음식 중에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나물입니다. 나물. 그렇죠. 예. 자, 여기 아마 앞에 젊은 분들은 그 나물보다는 서양식 샐러드를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아마 나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물이 좋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요만한 종지에다, 좀 큰 종지에다가 뭐 양배추나 여러 가지 서양식 샐러드를 넣어가지고 드레싱해서 먹어요. 그 식이섬유 양이 사실은 우리 그 나물 있죠. 네. 네. 나물 한두 젓가락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분 한번 저 부추 나물 같은 거 해보시면은 부추를 이만큼 사다가 데쳐가지고 만들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맞아요. 막상 데치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래 있던 부추 한 단만큼을 식이섬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 나물 문화라는 건 정말 몸에 좋은 채소와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은 양을 한 입에 먹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서양식 샐러드를 요새 좋아하는 게 채소니까 신선하려면 열을 안 가해야 된다.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믿기 때문에 샐러드가 낫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일부 영양소는 소실이 되지만 네. 워낙 많은 양을 먹게 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물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미 저질러 버리셨죠. 그리고 겨울에 올라가기 싫지만 올라가 보니까 한 2kg가 이미 들었어요. 이제 어떡할 거냐. 자, 첫 번째. 만약에 추석 전에 보다 지금 체중이 2kg가 늘었다. 근데요, 1kg는 진짜 찐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술 드시고 음식 많이 드셔서 네. 부은 게 반. 아, 되게 많이 먹으면 나트륨도 많이 먹어요. 네. 아. 그래서 부은 게 반, 체지방이 반. 예를 들어 2kg 쪘다면 1kg는 며칠 있으면 예. 빠질 거고 그래요? 1kg만 빼면 돼요. 네. 좀 어떤 희망이 경우는 생기시죠? 어떤 경우는 화장실만 갔다 와도 한 0.5kg 빠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두 번째, 여자분들은 어떠냐? 몸이
힘들고 부어서 근육이 부어도 그게 무게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명절 때 한 2, 3kg 찐 거는 끝나고 일주일만 관리 잘하면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음식을 명절 때 살이 찌는 이유가 많이 먹고 고열량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사실 불규칙하게 먹었어. 시도 때도 없이 먹기도 하고 맞아요. 여자분들은 안 먹다 몰아 먹기도 하고 그렇죠? 손님들 대접할 때 못 먹다가 밤에 모여 앉아서 늦게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사가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제때 먹는 습관. 다음에 굶지 마시고 지금 만회하려고 굶었다간 해결이 안 된다. 대신 조금 가볍게 딱딱 시간 맞춰서 드시는 습관.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저는 몸 얘기를 잔뜩 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때 마음 불편하셨던 일 없으세요? 많죠.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명절 끝나고 나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그게 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친척이나 가족이 불을 지르고 돌아간 이유죠. 그죠? 네. 뭐 처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시면 조금 서로 양보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조금 더 너그럽게. 물론 나도 힘들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명절이 있으면 여자분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저희 백병원이 개성공단의 병원을 한때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공단이. 그래요? 근데 한번 가봤는데 네. 거기 분위기를 보니까 그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끝나면 업무 끝나면 여자분들이 더 가사 활동을 많이 부담한대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야, 우리 민족은 참 여자가 힘든 민족이구나. 근데 우리도 사실 많이 개방되고 그런 나라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여자분이 가사 부담, 그다음에 육아 부담이 똑같이 일을 해도 더 많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일단 좀 접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명절 지났어요. 근데 어때 몸을 추스리고 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로는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칭 뭐 거대한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아는 체조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상지 체조, 목 체조, 허리 체조 이런 걸 해주시고요. 뭐 사우나를 좋아하면 사우나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반신욕을 하시거나 그래서 몸의 긴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수면 리듬을 되돌리자. 자, 많은 분들이 멀쩡하던 분들이 명절 때 올빼미가 됩니다. 아까워서 안 자기도 하고 반가운 친지가 와서 그렇기도 하고 참 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낮에 자고 또 밤에 깨고 이 수면 리듬을 천천히 되돌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잠이 안 올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새벽까지 있었는데 10시, 11시에 잠이 안 오죠. 그렇죠. 그래도 일단 잠을 청하면 수면 리듬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돌아오게 됩니다. 예, 수면 리듬을 원래대로 되돌리자.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근육통이 느껴지면 2, 3일 이후에는 이제 뜨거운 온찜질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온찜질을 좀 해주시고 또 부부가 다 힘드시면은 두 분이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가볍게 먹자. 대부분의 분들이 좀 과식을 했죠. 열량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과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좀 내 보니까 저울이 2kg 늘었다. 오늘부터 헬스클럽 가가지고 1시간을 전력으로 뛴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첫 일주일은 그냥 가벼운 체조와 보통 걸음에 걷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찐 체중을 만회하려고 격렬한 운동은 절대 이제 금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라. 예, 무리한 운동 피한다. 그 다음에 당분간 저녁 일정은 잡지 말고 업무 끝나면 집에 일찍 돌아오는 게 좋겠다. 쉬어라. 그래서 1, 2주일을 이렇게 보내면 완전히 원래 리듬이 돌아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명절 지나면
이게 리듬이 안 돌아와서 한참을 힘들어요. 자, 그럼 우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추석 지난 지 며칠 안 됐는데 한 두세 달 또 명절 이후에 증후군으로 시달리면 어떻게 되죠? 또 이제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예. 반복이네요, 그러면. 또 소리 빨라요. 날만 하면 설이네. 날만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설 네. 지나서 몇 달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또 휴가 추석이네. 가가지고 한 번 더. 아, 여름 휴가. 여름 휴가 때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회복할 만하면 또 추석이고. 추석. 아. 1년 내내 힘든다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부터 1, 2주일이 예, 회복이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지금 뭐 다양한 예. 그 명절에 대한 증후군 네. 왜 생기는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명절 이후에 지켜야 할 건강 수칙 다양한 이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분이 계신가요? 네. 저기 명절 증후군 중에요. 네. 주부섭진이 있잖아요. 아, 예, 주부섭진에 좋은 예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그러네.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물을 좀 그렇죠. 가까이 하고. 습진이도 맞아요. 재발을 잘하거든요. 재발 잘하죠.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주부 습진은 말 그대로 주부들한테 많다고 그래서 그렇고요. 손에 물로 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냥 물뿐만 아니라 사실 세제에 많이 닿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외과 의사들 중에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환자에게 그래요?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씻어요. 비누로 씻고 술로 씻은 다음에 또 장갑을 끼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 안에 습기가 차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예. 습진이 주부만 있는 건 아닌데 예. 아까 걸레질 얘기 때도 그랬지만 깔끔한 분들은 이 고무장갑으로 하면 깨끗하게 안 된다고 맨손으로 하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계속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만 닿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물과 함께 음식물 자극, 그 다음에 세제 자극이 합쳐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적으로 감염이 생기는 게 원인입니다. 주부 습진이 처음에는 그냥 습진처럼 생겼는데 네. 심해지면 트고 갈라지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부 습진은 되도록이면 직접 물이나 세제 또는 음식 찌꺼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낀 다음에 그 설거지를 하거나 식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유, 나도 이제 고무장갑 끼고 해야겠네요. 아, 원래 안 끼셨나요? 귀찮아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예. 귀찮아하면 안 돼요, 건강은. 그렇죠. 예, 조금 노력해야 됩니다. 예. 자, 다음 분 또 어떤 분 질문 있으신가요? 명절 때 음식 조리할 때와 또 그 음식을 데울 때 어떤 종류의 식용유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식용유도 맞아요. 굉장히 이제는 중요하죠. 우리가 저 의사신데 네. 조리법까지 저희가 질문하게 그래서 되네요. 저는 예. 요리를 썩 잘하진 못합니다만 예. 의학적으로 네. 어떤 기름이 좋다는 건 말씀드릴 수 알고 있거든요. 계시네요. 네. 자, 여러분 어떤 기름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집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보통 요즘에는 뭐 올리브유 아니면은 맞아요. 예. 올리브유. 예.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기름으로 이제 참기름이 있고 예. 들기름이 들기름. 있고 또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 예. 카놀라유 예.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있군요. 참기름은 예. 참 고소하죠. 예. 네. 몸에도 좋은 기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열에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참기름으로 튀김한 적 없으시죠? 맞아요. 막상 하게 되면 기름이 변질돼서 몸에 나쁜 기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되도록 참기름은 음식에 맛을 내거나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사용을 하는 거를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런 의미에선 올리브유도 상대적으로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도 되도록이면 주로 올리브유 많이 쓰는 게 샐러드 드레싱이나 맞아요. 이런 데 쓰시죠. 예. 그래서 그런 용으로 가열하지 않는 데 쓰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카놀라유는 몸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에 강해요. 그래서 뭐 볶음이나 튀김이나 이런 열을 가해야 되는 조리를 할 때도 카놀라유를 쓰면은 고지혈증을 예방해주고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좋은 기름이라고. 카놀라유를 그러면 써야겠네요. 예. 튀길 때나 이럴 때는. 튀길 때나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은 몸엔 좋긴 한데 역시 열에 좀 약해요. 근데 열에 완전히 노출하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네. 가볍게 데치거나 가볍게 볶을 때는 쓸 수는 있는데 너무 튀기거나 열을 네네. 오랫동안
가열하거나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으로 먹는 건 어떤가요? 저는 아침마다 한 스푼씩 들기름을 먹어요? 참기름을 먹어요? 들기름을. 들기름을 먹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들기름을 생으로 드셨을 때 조심할 건 두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씬하신 진행자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름도 열량은 있기 때문에 좀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은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네요. 전혀 문제 없으시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기름을 많이 그냥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기름 때문에. 이제 그 문제만 없다면 이렇게 한 스푼씩 드시는 것도 좋고 네네. 그냥 먹기 뭐하면 조리할 때 적당히 뿌려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예.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콩기름, 식용유는 어떤가요? 콩기름은 그냥- 뭐 무난하고 좋은 네. 기름인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름보다는 건강에 이점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나 비만 네, 네.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되도록이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름을 쓰면 더 건강에 좋고요. 물론 콩기름도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그 요즘에 코코넛 오일도 많이 쓰거든요. 네. 코코넛 코코넛 오일 오일도 몸에 좋은 거로 알려져 있지만 네. 코코넛 오일도 열량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요? 의외로 그 조리법이 그렇게 적용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통 기름 중에는 들기름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기름.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명절이 지나면 그 주부들한테 생기는 그 화병이나 우울증상 그 대처법이나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저분이 지금 약간 화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예. 다행이네요. 예. 대답을 들어볼까요? 진행을 오래 하시다 보니 쪽지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우울하게 질문을 하셔서. 예. 예. 아니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화병이 아니시더라도 예. 우리 한국인들은 화병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맞아요. 우울하고. 예. 근데 사실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화병이란 진단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에서의 정신과적인 개념에서는 화병이라는 거는 없는 병이에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우리 한국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화병이라는 서양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설명이 안 되고 맞아요. 네. 그런 정신과 질환이 꽤 많은 거예요. 특히 요때 명절 직후 하여튼 중요할 때 그래서 화병이 이제 정식 그 영어로도 그냥 화병으로 맞아요. 진단명이 붙을 정도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정신과 질환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우울하네요.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배려하고 가족을 챙기는 문화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명절 때 같은 때 보면 뭐 모신 친척분들 윗사람 중에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은 분도 있지만 만나기만 하면 다음날 우울해지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일단은 참고 내내 하고 대접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예, 보통은 다 시자 붙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고 나면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면 풀어야 됩니다. 근데 풀까요? 이런 화병이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분 중에도 잘 견뎌내는 분과 다른 병이 생기는 두 타입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병이 생기느냐? 네. 지독히 착한 분들입니다. 발산 못하는 분. 네,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을 때 그걸 남편이라도 남편 죄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분 아들이니까 한번 쏘아붙인다든가 푸념을 하거나 이러면 좀 풀릴 텐데 본인이 그냥 그걸 가슴에 못하고 안고 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얘기도 안 하고 뭐 왜 표정이 그러냐 그래도 말도 않고 혼자 사긴. 아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화병이 되죠. 화병이죠. 예. 예,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끼리 가벼운 산책 좀 하면서 얘기 저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네, 네. 사실 이번 연휴 때 누구 때문에 나 힘들었던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부인도 알죠.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죠? 그러다 보면 풀어지고 또 뭐 같이 뭐 영화를 보는 게 좋으면 영화, 뮤지컬인 뮤지컬 좀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다가갈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가갈 필요성이.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요즘은 거꾸로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남편도 요새 편하지만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양쪽 모두 서로 힘들었던 거를 편안한 마음에서 풀어주고 서로 위안하고. 왜냐하면 이 화병이 쌓인 것들이 나중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서 따져보면 그렇게 심각할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서운한 게 쌓이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뭐 큰일 날 건 아니지만 네. 꾹꾹 참았다가 이제 다를 때 터지죠.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집사람이 성격이 좋긴 한데 가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한 20번 참았던 게 합쳐서 20배로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건 기억을 못 하니까 이거 가지고 내 한마디 한 걸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풀고 위로하고 털어놓고 하는 분위기를 가지게 되면 네, 화병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화병이나 우울증을 대처할 수가 어떻게 보면은 생겼다라고 할 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전에 명절만 다가오면 그냥 미래 지레 짐작으로 아이고 그냥 보기도 싫은데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네. 우울증이나 화병이 올 기미가 있을 경우에 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오늘 주신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그죠? 사실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얘기할 땐 의학적으로는 네. 아주 간단해요. 그 상황을 피하라입니다. 근데 사실 못 피하죠. 네네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네. 옆에서 미리 좀 도와주고 예를 들어 가족이 그걸 미리 알 경우에 가족 상대방 예를 들어 부인이 힘들어한다면 남편분이 그런 부분을 조금씩 그 방어를 해준다든가 거들어주거나 보호해주는 그런 도움은 되겠죠. 근데 사실 어떤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난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네. 이거를 또 계속 피하고 숨어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대로 응대를 하고 그대로 맞서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본인이 견뎌내고 참아내고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내는 네, 그런 것. 그걸 또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예, 이후에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거네요. 가장 좋고 예.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미리 배우자나 가족에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가족이 좀 도움을 주는 예, 그런 방법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명절 증후군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윤의 굿모닝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방송이 됐네요. 네. 28일 금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처럼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